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괜스레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죠. 제 남편과 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협박 내용이 말도 안 된 수준이었어요. 그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했지만 친구를 따라서 코인이나 뭔가 이상한 투자에 뛰어들다가 우리 집 재산까지 날려먹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들 덕에 태어나 처음으로 단칸방에서도 살아보았어요. 친정 부모님의 덕으로 겨우겨우 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셔야만 한다며 협박했어요. 그 광경을 보니 이미 그 남자는 제가 알아온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고 눈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아 말이 이상해졌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정도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상당히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메어버리는 이야기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라이. 여보가 말하니까 너 남편이 집에 왔는데 그런 소랭놈으로 집에 있고 싶냐? 이가 집 구석에 있으면서 이러고 있어? 어떤 놈이 집 구석이 좋다고 말하면서 들어오겠어? 야,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너 그리고 동네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내가 밖에서 내를 욕하는 거야. 그거야 얼굴에 침을 뱉는 거야? 뭘 알고 떠들고 다니냐고 말이야. 이리 와서. 일 안 하나? 내가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 전부가 알아. 왜 내가 말이 틀렸다고, 너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눈이 아련하게 멍들어 있는 게 집에서 허구한 말을 욕지거리며 내뱉는 소리가 들려 조금만 화를 내면 집 안을 뒤집어 엎어 그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니? 모르겠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고. 아이들 생각을 안 해? 아이들 생각을 안 할 거냐고. 아이들이 마음만 졌다면 불안해서 덜덜 떨어. 아이들이 아빠 집에 오는 게 무서워서 덜 떨며 떨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은 대체 왜 그러냐? 언제 정신을 차릴 거냐고. 거만하고. 당신이 아직 그렇게 만났다고 어달기. 그러면 집이 망한다고 했어. 그 여자야. 아이들이 아빠가 오면서 왜 덜덜 떨까?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나요? 김미정야, 너 이리 와봐. 아버지께서 불러도 이리 안 와. 어린 시절 우리 집은 항상 고함과 비명, 흐느껴 울던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이유는 단 한 사람, 제 아버지 때문이었죠. 엄마는 말했는데 아버지는 원래 아주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도박에 눈을 뜨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 말을 지금이나 어릴 때나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버지와 어디를 가거나 할 때, 아버지와 엄마 사이가 좋다는 말을 할 때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여동생과 제게 아버지는 그 자체로 공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돼, 미정 아빠.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안 돼? 내놔. 그리고 미정이랑 미선이 한 건비야 내놓으라니까. 엄마. 괜찮아. 엄마. 집구석이라고. 딸년들이라 옆에 내놔. 하루 종일 질질 짜고 있네. 조용히 안 해. 이거 틀어. 학원비는 무슨. 계집년들이 공부를 해서 뭐 한다고야? 너희들 대학 이딴 거 생각하지도 마. 알았어. 놔줬으면 됐지.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이든 어디든 가서 돈이나 벌어. 알겠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맨정신의 아빠를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화가 났습니다. 저와 여동생의 학원비는 기본이었는데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했고 그 대신 그 돈을 가져가서 도박에 날리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희의 보호자이자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아빠와는 정반대인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던 친아빠는 중학교 3학년 때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친아빠의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나와 내 여동생에게 욕을 했습니다. 아빠가 죽었을 때 우리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독한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울어야 했는지, 왜 지금도 우리에게 울지 않았는지, 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친아빠의 죽음으로 저희 세 모녀에게는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엄마는 좋은 분을 만나 재혼했어요. 그분이 지금의 아버지입니다. 새 아버지를 만나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짐해왔던 대로 친아빠와는 정반대인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친구들이지만 뭐, 애들보다 내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자의 문제는 착해도 너무 착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냥 다 괜찮다고만 했죠. 허허, 항상 웃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얼마만큼 좋은지 알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만 있어야 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호구로 보고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은 10년 지기 소꿉친구 3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들은 제 남편이었던 그 놈을 거의 불효 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 몇 번 얼굴을 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초면이기도 하고 몇 번 안 본 사이니 그 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몰랐습니다. 결혼한 후야 알았네요. 창원 씨,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창원 씨나 지석 씨나 어쩌면 그렇게 유치하게 굴어요? 누가 보면 중두병에 걸린 애들인 줄 알겠어요. 아니 자기야, 이것 좀 봐 놓아. 지금 이게 넘어갈 게 아니잖아. 하루 이틀이어야지. 어머,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오빠가 그냥 농담 좀 한 건데. 그리고 친구들끼리요. 밥 좀 사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요. 너무 민감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사드릴게요. 그럼 괜찮죠? 죄송해요. 너무 엄격하게 대답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너가 돈 쓰게 하니까 그래? 그렇지. 중간에 제가 제대로 뒤집은 날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끼리 술 마시는 자리에 남편을 부르고 술 한 잔 사주고 돈 다 내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난 엄중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디 한번 건수만 걸어보라는 게 말이에요. 중간에 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 잡혔습니다. 있었어요. 시간이 안 돼요 못 간다고 하는 나와 남편을 굳이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라며 불러내더니만 자기네들 밥값 좀 계산하라고 하는 거였죠. 당시에는 착한 버전이었던 남편 놈은 또 호구처럼 직업을 열려고 했습니다. 친구들 2명이며 그들의 와이프가 되는 여자들은 팔짱을 꼭 쥐고 있었고요. 여러분도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눈이 불편해져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도 남편은 자기에게 친구는 그 인간들뿐이라며 계속 만났거든요. 이건 내가 끊어내야겠다 싶어서 그날 식당을 거의 뒤집었으면서 그들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날 식당을 뒤집은 이후 남편은 친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참내, 혁진 씨와 나를 보면 둘이 연애하는 줄 알 것 같아. 난 남자들끼리 카페 투어하는 걸 처음 봤어. 에이, 연애는 진짜 뭔지 몰라. 나도 내가 카페 같은 곳을 투어하는 줄은 몰랐지. 혁진이 이번에 카페를 열려고 한다더라.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투자할 거래. 혁진이의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다들 회사 다니면서 사업도 한다고. 나는 그런 돈 버는 사람들을 실제로 처음 봤어. 애들한테 배울 게 많고 좋은 것 같아. 더 웃긴 건 남편이 한다는 말이 결국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야. 잘 된 것 같다며 관계가 끊어진 것에 만족해했죠. 똥차가 가고 나면 벤츠가 온다는 그 말이 남녀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지 같던 친구놈들을 끊어낸 남편에게 통도 크고 매너 있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제 입장에서도 남편한테 좋은 친구들 같았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 잔을 안 마시는 특이한 그룹이었죠. 운동을 하거나 카페를 가거나 캠핑을 하러 가는 뭐 건전하다면 건전하고 심심하다면 심심한 무의미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삶이 풍족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이번에 성민이가 사온 차야. 자기도 봐봐. 진짜 장난이 아니야. 안에 옵션도 풀옵션으로 가죽 시트까지 깔았더라고. 승차감도 정말 좋아. 좋아하긴 한데 그 정도면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할부로 산 거 아니야? 나는 좋은 차를 타는 건 좋지만 할부는 정말 싫어. 그냥 있는 차를 잘 관리해서 다니는 게 더 낫잖아. 할부값으로 꼬부랑 할아버지 되기 싫거든. 응, 우리는 그냥 있는 걸 잘 관리해서 평범하게 살자. 알았지? 할부는 무슨 자식이고 올 현금으로 계산했어. 어떻게? 아이 자식이 한동안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살더라고. 뭐 하나 보니까 투자한다는 거야? 테슬라 알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코인을 샀다 하면 무조건 치고 올라간다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그 자식 1,000만 원 좀 안 되게 투자해서 지금 코인으로 완전 대박 터트렸다니까. 회사도 그만뒀어. 여보 퇴사라니. 그건 진짜 우리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꿈의 그림 아니야? 자기도 막 그러고 싶지 않아. 맨날 히스테리 부리는 한 부장인가? 무슨 여자한테 사직서 딱 집어던지고 말이야. 나도 조금은 투자해볼까 어차피. 성민이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나도 안전한 곳에서만 투자한다면 손해를 보는 일도 없을 것 같아. 코인에 대해 잘 모르겠어? 직접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민 씨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고 조급하게 뛰어들었다가 괜히 실수한 건 아닐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주식이란 무엇이고 왜 이런지 그냥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싫어. 그럼 괜히 나중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더 많이 알아보고 부동산에 대해 공부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맞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계속 이렇게 하자. 직장 다니고 집에 와서 평일에는 계속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답답해지는데 아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자. 평범하게 살기도 어렵잖아. 그런데 그때 스멀스멀 불길한 기운이 저의 결혼 생활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과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을 통해 들어왔었죠. 남편이 회사 동료를 통해 새로 사귄 그 새로운 친구들은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투잡을 하며 돈을 버는데 그 중에는 사업을 넘어서 코인 투자에 발을 디딘 친구도 있었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만지며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끔씩 보여주는 SNS 사진 속의 그 친구들은 새로 나온 외제차와 해외여행, 명품 등등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씀씀이를 보여주었어요.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자꾸 명품이나 외제차 같은 좋은 것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남편도 그러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에서 어울리는 친구들이 돈을 벌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 자신도 돈 욕심이 난 거겠죠.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도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말을 했을 때는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라서 그냥 잠깐의 부러움으로 말한 것이겠거니 했어요. 설마 하니 그 놈이 정말 코인에 투자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잘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무슨 보물이 될 것 마냥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고 있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언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뒀는지 말이야. 말을 해봐. 왜 말을 못해? 뭐가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나한테 지금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거 아니야? 종아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나. 당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바람을 피우는 사람 같아?
바람을 피우기 충분히 커서 그렇게 간덩이가 크게 보이나? 나는 제일 잘하는 건 당신들이 아니야? 나는 바람을 피우는 그런 인간으로 보여? 정말 왜 그래? 간덩이가 작기 때문에 바람을 못 피우나? 피우느냐고 그러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아니면 나한테 왜 핸드폰을 못 보여주냐고? 당신이 뭐 숨기는 게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못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끝까지 나한테 안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럼 이혼해야지. 왜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나 많은 것을 숨기는 건 없어. 지금 통장이면 핸드폰이며 뭐든 다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못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신뢰 없는 결혼 생활 못해. 나는 절대로 우리 친정 엄마처럼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살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택해. 나랑 이혼하든지 아니면 핸드폰 보여주든지. 어느 날부터인지 갑자기 남편이 핸드폰을 품에 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서로 핸드폰은 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여자의 직감이 있잖아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바람 피우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그놈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쳤던 것이죠. 결국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나서야 그놈은 제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그놈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민 핸드폰 안에는 여자는 물론이고 바람의 받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럽게 처리되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코인 투자 어플이 잔뜩 깔려 있었어요. 빨간과 파란색 선으로 그려진 코인 차트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남편에게 물었고 그는 오랫동안 우물쭈물하던 후에 입을 열어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나 딱 100만 원만 넣었어. 이건 당신 말대로 괜히 투자해서 돈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서 딱 100만 원 딱 100만 원만 넣어놨어. 그거도 내가 모아뒀던 돈으로 한 거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당신이 처음에 성민이가 코인에 투자한 것을 듣고 반응이 영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괜히 얘기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시작한 지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돈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넣어두고 가끔 심심할 때만 봤을 뿐이에요. 아이, 그것 때문에 바람질을 한다고 너무 못 믿는다니? 아니에요. 당신. 솔직히 이것에 대해 좀 더 서운한데요. 에이, 나는 딱 100만 원 이상은 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미리 말을 안 해서 미안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서 나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딱 100만 원만 넣고 더 이상은 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요. 그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으니 배우자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만 원은 있다가 없을 수 있고 없다가 있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정도는 잔소리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100만 원을 받고 요리조리 잘 굴려 돈을 벌기도 했어요.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그 수익을 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자기에겐 필요한 것들도 샀던 거죠. 그 정도 선까지는 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돈에 눈이 멀면 앞뒤를 안 가리는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은 수익이 나면 그것이 자기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회사까지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투자에 쏟아부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모두를 코인에 투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고요? 다 날렸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집까지 날렸고 결국 제와 그의 남편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둘이 누우면 집이 꽉 차겠죠. 내가 편하게 살아야 엄마 아빠가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안 받는다고 소리치기 전에 우선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봐야겠어요. 박서방도 이 정도로 크게 사고 치였으면요. 내가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을까 막연하네요. 엄마와 아빠가 평생 모아놓은 돈인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딸이 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엄마는 그냥 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박서방, 아니 박서방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해. 이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우리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해줘야 해. 엄마 말대로 잘 살아야 해. 엄마와 아빠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싫어하지 말고 먼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곧잘 다시 일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너희도 자리 잡아 애를 낳고 살아야지 도란도란. 지금 생각해도 친정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은 아마 그렇게도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다 하려는 건가요? 부모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해 제가 월세살이를 하게 되자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주셨어요. 그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갚으라고 내주는 돈이라며 제 손을 잡고 은행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받지 않으려는 저를 위해 친정 부모님은 집을 개명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렇게 좋다고 남편 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남편 놈도 매우 잠시, 정말 매우 잠시 우리 친정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매우 잠깐이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계속 투자하고 싶은 거야? 여보,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니?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 오늘 면접 왜 안 갔어? 내가 얼마나 어렵게 부탁했는데. 희연이 자기 사무실에서 당신에게 격려를 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겨우 사정해서 만든 자리였어요. 알고 있나요? 해가는데 면접을 보고 돌아온 게 어떻게 되어야 해요? 그런 식으로 어렵다고 그것을 가지 않느냐고. 아이쿠 정말.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인다고. 투자하기 쉬운 줄 아느냐. 원금은 회복해야 할 것이 아니냐. 원금은.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강제로 급과 월급 몇 푼 받으면서 살아도 그냥 개미 새끼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 알아? 미정아, 부탁해. 나 정말 한 번만 기회 딱 잡으면 된다는데. 그러면 원금은 뭐, 그건 그냥 껌이야? 미정아, 너 나 못 믿어.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상승세래. 그때 딱 기회 잡으면 된다고. 당신이 이전에 나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 돈이 있어야 뭐 평범하게 살다니? 할 것이 아니야. 안 그래. 내가 필요한 것은 딱. 원금만 회복시켜 놓고 뭐 배달 아르바이트 하던 막노동을 나가든 할게. 나 좀 믿어줘. 누가 당신 보고 막노동 나가래. 아르바이트 하래. 원금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원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줘. 그놈의 컴퓨터 좀 그만두려다 내가. 당신한테 그냥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면접 자리까지 사정사정해서 다 알아봤다 주고 심지어 내 동생이면 내 친구들까지 당신 일자리 어떻게 한번 잡아줄까? 다들 난리인데 왜 당신은 누가 떠백을 주는 것도 싫다고 백냐고 얘기하는 거거든. 좀 적당히 떽떽거려. 지금 나한테 엄청 중요한 거야. 면접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지금 원금 찾는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아요. 제 여동생은 친구들과 함께 남편의 일자리를 돕기 위해 여기저기 면접 기회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 놈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폐인처럼 보였죠. 한 집에 있어도 그 놈을 마주치거나 대화하는 것은 가뭄에 콩 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싫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근원과 말다툼을 한 후 거울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당시 친정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우울하고 슬픈 얼굴로 가득 차 있던 거리에 제 반대하고 싶고 죽을 만큼 싫은 그 모습이었어요. 주저앉았다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도 그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는 특히 그렇더라고요. 엄마와 여동생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부부와 다름없었던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그때 그는 휘발유처럼 우리 부부 사이에 불을 지르며 이혼을 유발했어요.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안 계시면 또 투자하러 갈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 그 화재의 원인은 이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불길이 발생한 원인은 대리효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제가 대신 돌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많이 겁을 먹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미안하다며 즉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알려줬다는 점으로부터 그는 제가 감당할 수 없게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나는 대학 졸업을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다. 결혼 비용이나 집에 대한 모든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시원한 장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대학을 졸업시켰으면 부모로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일절로 기대하지 말라며 못 박았어요. 결혼 준비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부위를 왜 나에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코인이라도 뭔가 그것 때문에 돈을 내게 마구 끌어당기던가? 아냐. 너희들이 할 일이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니들 결혼할 때도 언급했었지. 대학 졸업까지가 나에게서 끝이었어. 돈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면 일절 연락하지 말아라. 결혼은 그러려니 했어도 당신의 아드님이 집을 망쳐놨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도 그는 언제 우리한테 그런 것을 투자하라고 한 적이 있었냐며 돈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는데 왜 그가 돈 문제를 나에게 이야기하러 왔을까요? 돈이 없어 고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이렇게 무자비하게 부모로서 대해진 말라고 가르친 시어머니가 이제는 관절이 안 좋다며 이제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대요. 너희들이 성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다음 달에 짐을 싸서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고 했어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뻔뻔한 여자였을까요? 그 남편은 형제가 3명이나 있는 가운데에서 최하위였던가 봐요.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어렵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시어머니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장남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장남이니 엄마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가 거부하자 다시 투자할 것이라며 저를 협박했었죠. 왜 나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당신이 집을 찾아 나가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우리 친정에서 제공한 집에서 살아. 어머니가 돈을 낭비해서 우리 집이 거의 팔릴 때 돈을 빌려오려고 찾아갔을 때 부모님이 돈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기를 원하신 분이었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시지 않으면 투자를 중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할 돈이 있어서 투자해? 집 담보로 잡아서 해도 되겠다고? 누구건데 이거 명의리 된 집이야? 명의로 된 집도 아니야? 내가 혹시나 개소리 할까봐 그냥 우리 친정 부모님 명의로 해달라고 했어. 내가 도와주면 발등을 찍힐 일이니. 김미정이야, 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그래, 내가 만약에 코인으로 대박쳤다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는 남도 아니고 나한테는 우리 엄마고 너한테는 내 남편 나와준 그런 분이야? 그런데 지금 옛날 일 거들먹거리면서 모시기 싫다고. 억지로 하는 말이지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 됐어. 분명히 말했잖아. 나는 오늘 저녁에 엄마를 모시고 올 거니까 작은 방 정리해라. 알았어? 다시 말한다면 나가 아니야. 당시 그 시어머니 알았어.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 어쩌면 그가 그 남자의 본 모습이었을지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모습이야. 그 녀석은 날 대뜸 소리 지르며 바로 저녁에 자기 엄마를 모시러 올 거니까 어머니 방을 치워라고 했어. 그런 큰 소리를 쳤다면 내가 놀랄 줄 알았을까? 그놈은 그딴 소리를 하고는 그냥 휙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이고 그래도 남편이라는 생각으로 수긍하셨을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냐며 뒤집어 엎으셨을 것인가요? 일단 저는 남편도 말대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현모양처가 아닌 사람이라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 지금 문 잠그고 있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아주 말세네 말세야. 너, 문 안 열리? 응, 문 안 열어. 얘가 집 밖에 시험이랑 제 남편 세워놓고 지금 뭐 할 거라고 하는 거야. 야, 미정아, 김미정. 너 미쳤어. 문을 안 열어. 문을 열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문을 열어. 그래 문을 안 열겠다니까. 내가 문을 안 열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너 딱 기다려. 우선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놈은 자기 엄마와 함께 나타났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그 모자는 한참 동안 문을 발로 찼고 큰 소리를 내면서 이내 열쇠 보관함을 불러와 문을 열어 들어왔어요. 저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독이 잔뜩 오른 채 나타난 두 모자.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냉수를 벌컥 마시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 놈은 시어머니 집을 거실에 둔 채 휘적휘적 컴퓨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놈이 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마어마한 구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코드 이거 뭐냐고? 김미조, 너 무슨 짓 한 거야? 코드 내가 자른 거야? 야, 너 미쳤어? 지금 반등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 너 지금 이게 뭐 한 거냐고? 내가 진짜 미치겠냈어. 그 자식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다음으로는 그 자식이 진드기 마냥 붙어있던 컴퓨터 전선을 잘라버렸죠. 이미 이후는 결심을 했으니 무서워할 거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과 살면서 친부모님을 속이며 내 인생을 망치려 하니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붙어있던 정이 뚝 떨어지자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정말 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알아줄 줄 알았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내가 뭐냐고 자기 컴퓨터를 망가뜨렸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모는 그냥 제게 화를 내었어요. 상황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화를 내던 말던 저는 제 할 말을 다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돈을 잃을 것이니까 시력까지 잃을 것이고 전기세는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데도 내게도 아픈 점은 있는지도 않아요. 나는 왜 내가 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까? 나는 난감한데 어머니도 나에게 며느리로서 행복을 바란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시어머니로서 모실 적이 있었나요? 결혼식 때도 당신들이 부모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을 남발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잘난 아들이 재산을 다 날려먹었을 때도 부모님의 역할을 바라지 말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죠? 특히 우리 친정 부모님이 주신 집에서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로 괴로운 이야기를 잘 들어주네. 어떻게 그런 말썽을 피우게 되었니요? 응. 어디서? 세상이 좋아졌어. 당신 말이 맞아. 옛날이라면 시험에서 실패해서 쫓겨났었는데 알아요. 싸가지가 부족한 걸 봤어요? 쫓겨나게 되죠. 말씀 잘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서는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마누라한테 머리채 잡혀 쫓겨나게 돼요.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아들이 돈을 날려먹고 나서 제게 100원짜리 하나라도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어머니의 용돈을 제가 챙겨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시험에 희망을 거두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노력해서 며느리도리로 살려고 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한테 더 뭘 해야 하는 거니? 어디까지 너를 이해해줘야 해?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몇 번이고 말했었어. 돈 욕심 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라고. 그런데 너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사방팔방 미친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니. 지금 꼴을 봐. 지금 꼴을 보라고. 너 당장 거울로 너 자신을 봐봐. 그게 사람 눈인가? 눈은 흐리멍텅해서는 돈에 미쳐서 정작 주변을 못 봤지. 나는 있잖아.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내가 평생 살아보겠다고 결혼한 사람이니 내가 살리자는 생각을 어떻게든 당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혼자 발버둥 쳤어.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당신도 제가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에요. 내 말에 그냥 무말로 그저 어이없어 하는 것뿐이죠. 허둥지둥만 하다 그렇게 살아도 소용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더 이상 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겠다 생각했죠. 딱히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집 안으로 가서 미리 싸놓은 짐을 챙겨 나와 현관 밖으로 던졌어요. 시모의 짐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숨어있던 굵은 소금 한 봉지를 꺼내서 뜯었어요. 그리고 소금을 탁탁 뿌리며 시콩들을 향해 향했어요. 야, 넌 뭐함? 왜 그러냐? 진짜 미쳤어? 엄마,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보이냐 이런 건 괜찮아 보이지 않아. 아이고, 잔소리 그만해. 마치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따갔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런 너의 모습이 참 한스러워 보였어. 어떻게 그렇게 세게 뿌렸는지 두 모자 사이에 맞아서 부서진 소금이 바닥에 있었어. 겨우 숨을 쉬며 나는 두 모자를 힘껏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어. 따가운 소금에 홀린 상태로 있는 시모와 남편은 물에 쫓겨 현관 밖으로 날려보내졌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그냥 말 같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저렇게 폐인처럼 사는 모습을 보기 싫어해.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더는 못 살겠어. 내가 산 것 하나도 없고 그것이 모두 내 짐인 것 같아. 아닌가 마치 어머니께서 왜 짐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모르게 어찌됐든 발도 못 디딜 집이었는데요. 어머님을 대해 특별히 며느리로서 대할 생각이 없고 또한 어머니 아들과 함께 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 집에서 소중한 장남과 평생 행복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조만간 이혼 서류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서명만 해주시겠어요. 만약 협상이 안 되면 나는 너에게 이혼 비용을 청구할 것이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후회하지 마. 김미정 씨 끝까지 제게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엄마와 함께 떠났다. 역시나 끝까지 지저분하게 굴더군요. 그냥 좋게 합의 이혼하면 될 것을 그 놈은 제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자기가 뭐 정신적 피해를 봤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이니 받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저도 똑같이 휘휘자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희생한 것, 정신적 고통까지 다 넣었어요. 그 결과 당연히 제가 위자료를 받아냈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인간 같지도 않던 코인페인과 이혼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살아봐야 안다고 그 눈본 모습이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 이혼 잘한 거죠, 남들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 묻는 건 귀찮아서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동정도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익명의 글로 사연을 공유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하루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행복하세요.